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마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국내 대형 조선업계 빅3가 올 2분기에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러죠? 예, 최고의 실적을 내서 부족한 판에 최악입니다. 예. 어제 같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해양 플랜트 부분에 쌓았던 3조 원이 넘는 손실 2분기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이를 충당금으로 반영하면 370% 정도였던 부채 비율이 무려 900%가 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손실 대부분을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일부만 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등에서 수주한 해양 플랜트에서 1조 5천억 손실이 발생해서 2분기 모두 1조 5,4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1년 전보다 5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역시 2분기 1,710억 원 영업 손실, 7분기째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해서 적자폭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2분기에만 반영한 손실액이 웬만한 대기업의 1년 매출과 비슷합니다. 4조 7천억 원가량 되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조선 빅3의 사정이 나아지기 힘들다. 조선업황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요. 대규모 해양 부문에 부실이라는 짐까지 얹어져서 실적 반등 시기 정말 점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참 좀 그러네요. 예. 또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랑 계속 매일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방송 없으면 휴가입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돼지고기 가격 인하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 이거 10원 전쟁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제목이 재밌죠. 예. 삼겹살 할인 10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들이 바캉스철 이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가격 인하 경제에 나선 것에 대한 이름 붙인 것인데요. 예. 어제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와 온라인 마트에서 최대 규모 돈육 페스티벌을 한다. 이 평소 물량보다 3.8배 수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국내산 냉장 삼겹살 값이 100g당 1,000원 중반인데요. 예. 그리고 수입 돼지고기 값은 1,0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죠. 이래서 또 롯데마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롯데마트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 빅마켓,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 삼겹살을 100g당 1,490원에 판매한다는데 시중에서 한 3,000원 하거든요. 한 반값 정도라고 합니다. 예. 또 이마트도 돼지고기 물량 대거 확보하고 할인 경제에 가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지고기에 이제 그 할인 경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 주 단위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일단 여름 바캉스가 본격화되는 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출 지수가 225, 그러니까 평소보다 2.25배 예. 최고로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설 때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삼겹살 할인 10원 전쟁이라고 할 만하죠. 예. 배고프네요. 예. 진짜 아니 삼겹살 맛있는데 외국 사람은 삼겹살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이죠. 근데 이게 더 부족해질 테니까. 자, 이번엔 또 먹는 얘기, 과자 얘기인데 말이에요. 일부 제과식품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살짝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 소비자들 눈속임 아닌가요? 이거 참 은근히 얄미운데요. 네. 맛과 가격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졌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느낌을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과자를 많이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예. 지난해 이 1,000억 원어치 팔린 그 국민과자라고 하는 막대 과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2년 전에 중량을 10g 늘리면서 가격을 20% 올렸어요. 이게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과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지난 4월에는 중량을 6g 줄이면서 예.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어. 중량 늘릴 땐 가격 올리고 줄일 땐 가격 그대로 둬서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린 거죠. 이렇게 가격 그대로 두면 중량을 줄여서 가격 인상 효과 보는 방식, 이거 음료나 다른 가공식품도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거 알고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음료도 이런 거를 좀 쓰는군요. 그렇죠. 솔직히 소비자들이 그 중량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까? 아니 기억을 한다 그래도 누가 저울 가지고 가서 음료나 과자를 이렇게 재보고 사지는 않죠. 그렇죠. 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인상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운 거고 원재료값이 내릴 땐 가격 내리지 않던 식품업체들이 이렇게 눈속임식으로 소비자들 주머니 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된 종이통장, 이 종이통장이 이제 한 10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네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방안 추진을 밝혔는데요. 예. 9월부터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혜택을 줘서 무통장 거래 유도하고 예. 2017년부터는 종이통장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고요. 예. 굳이 종이통장 필요하면 돈 더 내서 발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 수천만 개 달하는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일괄 정리한다는 건데요. 일단 뭐 이거 그 금융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세부 시행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이통장 발행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해요. 예, 연간 뭐 인간 변경, 분실 훼손, 뭐 은행 발급 6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일단은 또 해킹 얘기인데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킹 얘기만 하네. 예. 이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해킹이 두 군데로 될 수 있잖아요. 은행도 될 수 있고, 그죠? 예, 일반 개인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만일 전산망이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예. 이게 뭐 종이통장이라도 있으면 종이통장이라도 갖고 가서 이 전산망이 이게 잘못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요거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태스크포스 팀에서 세부 예. 시행 방안 마련한다고 하니까 예. 요 부분은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뭐 진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뭐 전산 이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사진 다 JPG 파일로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 30-40년 후쯤 돼가지고 예, 뭐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텍스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를 읽어주는 박물관이 생길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JPG 파일도 사실은 언제 이게 또 다른 파일로 대치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디지털이 좋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해서 우리가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예.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이, 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땅콩 회항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분이 또다시 이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브로커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구치소 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 부사장은 황제적견으로도 대중의 몰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알아보죠. 류인규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땅콩 회항 사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언론에서 떠들었으니까 한 2주 동안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제 이 브로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구치소에서. 그죠? 네. 요 얘기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아, 네. 브로커 연모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진 쪽에다가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나중에 조 전 부사장이 석방이 되고 나서 이 연모 씨가 한진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연모 씨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염 씨라는 사람은 브로커는 원래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한항공하고 그 괌 대한항공 그 칼기 추락사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유가족 대표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한항공이랑 쭉 관련이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건 모르죠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당시 대한항공 괌 여객기 추락사고 당시에 유가족 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예.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이제 부정하게 돈을 예. 받아서 구속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류 변호사님도 자주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면회 가시죠.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요. 아, 그럼요. 접견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접견 자주 가시죠. 그죠? 그러면은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 편의라는 것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편의,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면담을 예. 다른 재소자들보다 좀 자주 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니까요. 예. 다만 이제 음식이라든지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 술 이런 것들 한 모금씩 제공하고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인데 이런 종류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편의를 받은 의혹 같은 것들이 종종 제기가 되는 일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요? 실제로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예. 브로커를 통해서 교도소나 구치소 내로 반입했다가 예. 적발이 돼서 처벌받는 예들이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것들이 이제 예.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 담배 같은 네. 것들. 아니, 근데 그 담배를 반입했다 하더라도 네.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필 장소가 없을 텐데 그 냄새가 금방 퍼지잖아요. 그렇죠. 담배 안 피시죠? 아, 예, 저는 담배 피지 않습니다. 전 담배 펴요. 네. 전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냄새 저도 이렇게 금방 맡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그 숨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 몇 사람이 이게 도와줘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장소까지 따로 제공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됐던 남부교도소요? 예. 맞죠? 여기 남부교도소? 맞습니다. 남부구치소입니다. 남부구치소. 네. 여기가 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깔끔하고 좋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 남부구치소는 네. 예전에 영등포구치소가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예. 2011년도에 신축을 해서 예. 수도권 내에서는 뭐 시설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이 제일 좋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여기 이렇게 깔끔하고 근데 물론 뭐 깔끔하고 쾌적해봤자 교도소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근데요. 만일 이렇게 조 전 부사장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밝혀지면 네. 불법이죠, 이거는. 그죠? 아, 그럼요. 근데 실제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여부하고 관계가 없이 예. 일단 연모 씨의 혐의는 확실하게 불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연모 씨가 구치소 내에서 편의 제공을 제한하고 예. 한진에서 그 대가로 이제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줬으면 예. 실제로 편의가 제공됐는지하고 관계없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한진 측은 직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 법에서 예. 이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알선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서 예.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상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좀 우리가 분리해서 접근을 해보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연모 씨라는 사람이 먼저 대한항공 한진 측에 접근을 해서 네. 얘기를 했다. 네.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 많이 거절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계약은 아주 이 공정한 계약이라서 네. 이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되면 이분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없어지는 거죠. 네,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연관이 돼야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관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 계약 체결 당시가 공정 경쟁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알선수재 외에 별도의 뭐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네. 또 다른 별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현아 씨 자체가요. 네. 예? 조현아 씨 자체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나요? 이번 의혹이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 양형, 즉 형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상고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상고심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던 항로 변경죄가 예.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면 예. 이 경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굉장히 불리한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네. 이른바 병합 심리가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나요? 네, 다만 이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예.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예. 기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선처를 받았던 예. 증거 중에 하나인 반성을 하고 있다, 자숙하고 있다. 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다시 판단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숙 이런 거에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과연 일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 관한 문제만 되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범털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나라 사회의 재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감방에 가면은 결국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일반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정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큰 손상이 가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아니 법은 평등해야 하고 법의 집행 역시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사회 과연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있는 직사 변호사 문제라든지 재벌 총수들 특별면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법행정 특히 교정행정에 대해서 신뢰도에 많은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브로커 의혹까지 등장하면서 예. 더욱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사법행정 신뢰도가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또다시 받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8.15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8.15 특사 이 부분도 굉장히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사를 예정했던 규모대로 실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하이트.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 제세동기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8시 31분 31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렸던 어제 이 시각에 비하자면 다소 나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출근길 정체가 평소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구간도 있는데요. 국제금융로 여의도 성모병원 방면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거리 내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근 정체를 빚고 있고요. 율곡로도 창덕궁에서 원남 사거리 쪽으로 이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종로는 현재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다행히도 을지로나 퇴계로 상황 비교적 나은 편이고요. 강남권에서도 큰 정체는 없는 편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 상황이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하남 방면으로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많이 뛰어서 말해요.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매일 홈런 쳐요. 예? 예, 어제도 그렇습니다. 치고 오늘도 치고 오늘은 현지 시간입니다만 그렇죠? 예. 이 어제 이 강정호 선수가 미네소타전에서 9회에 7대7 동점 상황에서 결승 솔로 홈런 터뜨렸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 2회 초에 솔로 홈런을 날린 겁니다. 예, 어제가 이 마지막 타석이었고 오늘이 첫 타석이었기 때문에 2연 타석 홈런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홈런도 이 좌측 외야 스탠드에 꽂히는 134m짜리 대형 홈런이었는데 예. 시즌 7호 홈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잘 쳤습니다. 5타수 3안타 치면서 타율이 2할 9푼 5리로 올라갔고요. 피츠버그가 10대4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얘기도 하는데 우리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홈런 타자죠. 예. 2경기 연속 홈런 날렸죠. 그죠? 예, 이 박병호 선수도 아주 이 배트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2경기 연속 홈런 예. 날렸는데 어제 이 넥센이 이 신생팀 KT에 6대4로 역전승했거든요. 이 박병호 선수가 혼자 이 4타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KT가 뭐 넥센이 아니라 박병호 선수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이 3회에 시즌 32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홈런 왕이거든요. 현재 홈런 부문 단독 선두인데 예. 2위 이 테임즈 선수와의 격차를 3개로 벌렸고요. 이 타점에서도 이 90타점으로 테임즈하고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이 넥센이 3연승 올리면서 현재 4위인데 3위 NC하고 승차 없이 승리해서 뒤져서 4위거든요. 예. 이 선두인 삼성을 3경기 반차로 쫓아가면서 이 넥센이 상위권 합류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선두 삼성 NC를 이기고 3연승을 올렸는데
3위 NC하고 승차가 3경기 반으로 이제 벌어진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두 삼성이 3위 NC하고 승차가 뭐 한 경기, 두 경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3경기 반으로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삼성이 NC 12대 7로 이겼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 박성민 선수가 4타수 4안타, 그러니까 빗맞아도 안타가 나왔고요. 연타석 홈런 2개를 날렸습니다. 어제 승리로 이 선두 삼성이 3연승 올렸는데 2위 두산하고 2경기 차, 3위 NC하고는 3경기 반차로 달아났고요. 기아가 이틀 연속 이 역전승을 거뒀는데 어제는 이 9회 말 2사 만루에서 브레필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SK의 5대4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일본 프로야구죠. 한신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3경기 연속 세이브에 성공을 했네요. 예, 이 오승환 선수 어제 주리지전에서 3대2로 앞선 9회 말에 등판했는데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3경기 연속 등판에서 다 세이브에 성공했거든요. 시즌 29세이브로 현재 이 센트럴리그 세이브 부문 1위고요. 세이브 한 개만 추가하면은 2년 연속 30세이브도 기록하게 됩니다. 예, 야구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축구 얘기해보죠. 축구 얘기. 이 동아시안컵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축구 대표팀 어디 연습 경기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한 거예요? 이랜드라고 이 K리그 2부 리그 팀이거든요. 아니, 축구 대표팀이 그러면 이겨야 되는 거는 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겨야 되는 게 뭐 당연한데 이 승패보다도 이 갑자기 이제 모였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가다듬는 데에 이제 목표가 있었고요. 어제 이정엽 선수가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30분씩 3쿼터로 이 경기가 치러졌거든요. 슈트리키 감독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거는 이 최전방 원톱에 이제 김신욱과 이정엽 두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번갈아서 교체 출장시키면서 대표팀의 공격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 이것을 이제 점검하고 싶었었거든요. 김신욱 선수는 키가 196cm입니다. 높은 키를 이용한 문전에서 위협적인 플레이가 눈에 보였고요. 이정엽 선수는 반대로 아주 폭넓게 움직이는 이 활동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뉴스와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시네마인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이시자 이 선글라스를 끼시면 잭 니콜슨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잭 니콜슨이 머리가 빠지기 전입니까? 당연히 수친 많으시지. 그리고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위대한 배우와 닮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네. 근데 참 요새 말이에요. 그때 그 얼마 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셀마라는 영화, 그 영화를 극찬하시더니 요새는 암살을 그렇게 극찬하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예? 마음이 바뀌셨어요? 제가 이제 최동원 감독의 작품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만드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잘 만들죠 영화. 그렇죠. 타짜, 뭐 범죄와의 재구성, 범죄의 재구성, 범죄와의 전쟁과 헷갈렸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만들었던 도둑들도 뭐 이런 그 케이팝 무비를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은 최동원 감독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암살은 여기에 자신의 장기에 시대 정신, 역사의식 이런 것까지 잘 녹여내서 최동원 감독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암살을 좀 보고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을 좀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 후반부에 그 전지현 하정우가 헤어지는 씬 같은 경우는 새벽의 7인에서 여러분들 아마 올드 팬들은 새벽의 7인이라는 전쟁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를 암살하기 위해서 7인의 유격대가 결성이 돼서 이제 가죠. 그래서
다 죽는데 어쨌든 새벽에 7인에서 나머지 두 사람이 그 남았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하늘이 있습니다.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전지현 하정우 씨가 그 서로 얘기하고 헤어지는 장면도 새벽의 7인을 연상케 했고요. 그래서 몇몇 굉장히 그 우리 역사에 남는 주옥 같은 그런 문학 작품 또는 그런 명화들 이런 영화들이 생각날 만큼 암살의 그 구성이나 중간중간의 장면들이 빼어난 그런 장면들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최동원 감독이 이번에 특히나 그 우리 역사에서 사실 독립운동 역사에서 약상 김원봉은 사실은 남한에서는 빨갱이, 북한에서는 뭐 국제간첩 이래갖고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간첩되는. 그렇죠. 그리고 숙청당하고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김구 선생하고 좀 라이벌 관계였었죠. 그렇죠. 김구는 민족주의자고 이쪽은 사회주의자니까. 근데 우리 지난 역사가 사실은 그 좀 권위주의 시대에 사회주의권에서 움직였던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은 좀 버렸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분인데 이번 영화에서 조승우 씨가 특별 출연을 하는데 김원봉의 모습을 비교적 그 올바르고 균형 있게 그려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암살이. 그렇군요. 아니 우리 권진숙 작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판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재밌다는 얘기 안 하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베테랑도 지금 이제 앞으로 개봉하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개봉하죠. 이 베테랑도 또 이게 오늘 개봉한 영화가 이제 톰 크루즈의 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베테랑이 개봉을 하거든요. 이제 베테랑이 속된 말로 해서 지금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살이 천만 관객을 갈 것이냐 처음에 이제 공개됐을 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연이어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과 베테랑이 시사회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공개된 이후에 아마 뒤따르는 이 추적자들 때문에 암살이 천만 관객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그만큼 베테랑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승환 감독이 사실은 부당 거래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를린 만들기 전에 부당 거래를 만들었었는데 부당 거래와 연결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을 속편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프리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부당 거래의 완결판 이런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일단 뭐 영화 너무 재밌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극장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8월 중반까지는 이 세 편의 영화가 서로 극장가에서 치고받는 그런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하고 있죠. 아직 하나요? 아니 전주가 끝났고요. 부천이 끝났죠. 부천이 끝났군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5월이 전주, 7월이 부천, 8월이 제천. 네, 그리고 10월이 부산영화제입니다. 근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왜 집행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뭐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셨던 분이 고성만 위원장이시고 고성만 위원장은 제3공화국 뭐 이런 등등의 MBC 드라마로 유명했던 그 프로듀서 출신이시죠. 워낙 대 PD이시죠. EBS 원장도 하셨고 사장도 하셨고요. 근데 고성만 위원장께서 이제 엑스포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그 행사에 큰 행사, 큰 이벤트 행사에 그 기관장으로서의 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공석의 자리에 그 지금 중앙대학교의 영화과 교수이고 아마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이충직 교수가 이제 신임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의미가 전주국제영화제가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디지털 대한영화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전주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면서 필름으로 찍혀진 영화보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영화를 주로 새로운 대안의 영화로서 이 영화제에 걸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제 그게 많은 십수년이 지나면서 좀 희석화됐는데 아마 이충직 위원장이 신임위원장 되면서 초기에 어떤 그런
그 영화제의 취지 그리고 다른 영화제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구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일본 영화 종이다리 화제인 모양이에요. 이 종이다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이유가요. 사실은 미야자리에라고 한국의 남성들이 사실은 그 90년대에 산타페라는 누드 화보집 때문에 아주 난리였었잖아요. 그 미야자리에가 43살이 돼서 주연을 맡은 영화이긴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주목받을 영화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소설과 영화, 소설이 2012년에 쓰여졌고 영화는 201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1994년이에요. 1994년으로 왜 돌아갔는가 이런 작가나 감독이 그런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1994년은 일본의 바블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그렇죠. 거품경 지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그 현재성 있게 다가서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여자 은행원이 돈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영업사원이 있었죠. 전표가지고 나이든 왜냐하면 일본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금도 유치받고 예치받고 뭐 정기예금도 들어드리고 적금도 들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간에 전표를 교체하거나 전표를 위조해서 그 고객들의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영화 속에서 나와요. 10,000엔을 슬쩍 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 10,000엔이 이제 20,000엔이 되고 이제 100,000엔이 되고 10,000,000 그래서 이제 30,000,000엔까지 가는 이런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10,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시작해서 3억까지 가는 거죠. 3억에서 1994년 배경이니까 한 30억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 일탈에 대한 욕망, 뭔가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구가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오는 많은 기제가 인간의 욕망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작동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만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94년으로 돌아간 이유가요. 2014년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욕망을 어떻게든 좀 인간의 욕망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어떤 쪽으로 좀 진보하고 진화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맛을 본 인간들이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자본에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은 과거에 길들여진 그 습관대로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좀 마음속이 아련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야자리에가 맡고 있는 그런 여주인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자본의 욕망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많은 작품입니다. 종이달은 가짜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환상이고 허구이고 일루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영화입니다. 빈곤, 욕구,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후배 중에 영화하는 후배 중에 사실은 지금 40대 후반인데 조그맣게 작게 자기의 그 주변을 갖추면서 살아요. 욕망을 줄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선배가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더 줄여야 된다. 더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 고녀석 만나겠다 2 함께라서 행복해 이런 영화도 예매율이 높대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사실은 만화 아니에요? 애들 만화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이니까.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 사이의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저편 애니메이션에 워낙 세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둘리 또 뭐죠 안경 쓴 펭귄. 저 뽀로로. 네네. 여기 이제 참 애 다 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인데. 뽀로통령. 이 뽀로로가 다 5세 아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6세에서 12세가 사실은 산업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산업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고녀석 만나겠다 2가 이제 한국에서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일본 작가를 썼으니까. 근데 이런 작품들이 극장에 가면 굉장히 애들이 많아요.
이게 시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쟁 관계나 이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도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극장판 요기의 워치나 고년석 만나겠다 2는 뭐 미션 임파서블만큼이나 어린이 시장에서 지금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 임파서블 말씀하셨는데 이 시리즈는 아마 계속 나올 것 모양이에요. 톰 크루즈가 그 스턴트 연기를 하기 힘들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성룡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순이 넘을 때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성룡 배우가 대단한 배우고 저는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60이 됐을 때는 스턴트를 썼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차기가 내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차기 스턴트맨을 쓰는데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톰 크루즈도 지금 53이니까 뭐 스턴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스턴트 연기를 직접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몸이 닿는 데까지 미션 임파서블 계속 달리는다. 이거 보셨어요? 네, 뭐 미션 임파서블은 특이한 것은 이번에 로그네이션이잖아요. 부패 국가 뭐 이런 거고요. 미션 임파서블 팀을 해체하려는 그런 팀이 있어요. 작전팀이. 근데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톰 크루즈가 맡은 이후부터 계속 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냉전 이데올로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어떤 측면이 강했을 때 미션 임파서블이 역시 첩보전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첩보 기관 내에 여러 가지의 제5열 그 배신과 음모 조직 간의 어떤 경계 알력 갈등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요.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펼쳐지고요. 톰 크루즈가 일단 처음부터 좀 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자,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러브 앤 머시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비치보이스의 비치보이스. 얘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비치보이스의 모든 음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비치보이스 팬이 비치보이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옛날에 팝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비치보이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을 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존 쿠색, 폴 다노 등이 정말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 있어서 비치보이스의 그 대표적인 곡 서핑 USA 알겠습니다. 가져놨습니다. 자, 비치보이스의 서핑 USA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푹푹 찌는 하루가 되겠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